나는 83. 며칠 전 동네 슈퍼 아줌마가 지나가며 어르신 이제 오래 사셨네요 하기에 씁쓸하게 웃었다. 살았지 어떻게 살았는진 모르겠지만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4년 전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떴다. 마지막 날 내가 손을 잡아줬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다. 나도 그날 이후 혼자가 되었다. 셋의 아들이 있다. 요즘은 연락이 오는 것도 큰아들이 거의 유일하다. 며느리도 참한 편이다. 손자들도 예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자꾸 큰아들 내 쪽으로 기운다.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허리도 아프고 이도 시리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깬다. 그럴 때면 문득 든다. 이러다 나도 요양병원 갈까? 하지만 남편이 그곳에서 힘없이 사라진 걸 봤기에 나는 거기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나는 식구들 품에서 따뜻하게 그렇게 늙고 싶었다. 그 마음이 며느리에게로 향했다. 자꾸 들르고 반찬도 하고 애들 학예회에 같이 가고 뭐라도 돕고 싶었다. 며느리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은 맑은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들 셋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렀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둘째와 막내도 며느리 손에 아이를 하나씩 끌고 도착했다. 거실에 차와 과일, 내가 직접 한 나박김치를 내놓고 앉았다. 오랜만에 다 모인 자리가 반가우면서도 나는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들아, 나 요즘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서울 때가 많아. 허리도 아프고 계단 내려갈 때도 자꾸 헛디뎌지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요양병원 같은 데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말이 끝나자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웃던 얼굴들이 일제히 굳고 눈치 보는 공기가 감돌았다.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큰아들이었다. 엄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 옆에서 큰며느리도 다급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더 힘드셨어요? 몸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요양병원은 너무 이르신 것 같은데 우리랑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은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따뜻한 위로 같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길게 가지 않았다. 둘째가 팔짱을 낀 채 말을 던졌다. 엄마, 혹시 이 얘기 꺼내신 김에 우리한테 뭔가 역할을 분담하자고 하시려는 거 아니죠? 요양병원 들어가시려면 그냥 전문시설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솔직히 바빠요. 그 말에 둘째 며느리는 작게 헛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다. 그쵸.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요양시설 가시잖아요. 어머님 연세면 입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형네가 제일 가까이 사시잖아요. 그럼 형이랑 형수님이랑 상의해서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까지 다 얽히면 복잡해져요. 막내 며느리는 대놓고 눈치를 보며 스마트폰을 슬쩍 보더니 저 아이가 피아노 학원 갈 시간 다 됐네요. 어머님, 어차피 아직 요양원 갈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이야기는 좀 이르신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들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인가? 나는 너희를 낳고 기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식까지 치렀다. 어릴 땐 밤새 열을 재며 옆에 붙어 있었고 결혼 전엔 전세금까지 보태줬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불안하다고 털어놓은 게 너희에겐 부담이고 일거리고 정리해야 할 문제였구나. 큰며느리가 조용히 내 옆으로 와 앉았다.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 말은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혼자 외롭지 않게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나는 그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의 실망과 아픔은 컸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하나만으로도 잠시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다.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아닌지는 오늘 다 보였다. 며칠 후 나는 결심하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마음으로 내 마지막 남은 체면을 걸고 불러 모은 자리였다. 거실 한쪽에 앉은 나를 중심으로 큰아들과 큰며느리, 둘째 부부, 막내 부부가 나란히 앉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던 건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나도 늙고 병들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희 품에서 지고 싶었단다. 그런데 그날 너희 반응이 나한텐 많이 컸다. 막내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고 둘째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었다. 둘째 아들은 엄마 그땐 그냥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였지 하고 얼버무렸다. 나는 딱 잘라 말했다. 그래, 준비 안 된 너희를 내가 탓하지 않겠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게 됐다. 내 시선은 큰 며느리에게 향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날 이후 며칠을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지. 기댈 사람이 누구인지,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사람이 누구인지. 방 안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검은 보석함 안에 금목걸이 하나와 통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나에게 보여준 마음에 대한 내 답이다. 큰 소리 내지 않고 항상 나를 존중해주고 지나치게 다가오지도 무심하게 밀어내지도 않았던 내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였단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지었다. 어머니, 그런 거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저 어머니가 제 편이라고 느껴져서 그게 고마웠을 뿐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런 너니까 더 주고 싶은 거다. 둘째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도 어머님께 폐는 안 끼쳤잖아요. 부담 드린 적도 없고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 부담은 없었지만 따뜻함도 없었다. 그건 내겐 더 추운 일이었단다. 막내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우린 뭐 결국 못나서 이렇다는 거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지만 또렷이 들리게 말했다. 응, 너희는 내 아들 며느리다. 하지만 가족은 아니었어. 그 후 나는 큰 며느리와 더욱 가까워졌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만남은 이젠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나를 초대했고 손자들과 산책을 함께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나는 통장의 명의도 큰 며느리 앞으로 바꿨다. 이건 내가 꼭 필요할 때 쓰렴. 그게 나에게 주는 보람일 거야. 그리고 공증을 받아 유언장도 써두었다. 작은 집 한 채, 적금 통장 하나, 금부치 조금. 이 모두는 큰 며느리에게 간다. 가장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남긴다는 문장과 함께 둘째와 막내는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왔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왜 빠졌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는 내 노년을 편히 해주지는 않았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편히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 뒤로 그들은 연락을 뜸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허전함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83세 봄날 텃밭에서 쑥을 캐며 혼잣말을 한다. 이제야 알겠네. 기댈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야. 셋을 낳았지만 내 마음을 안아준 건 단 하나였어. 그날 큰 며느리가 오고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앉아 봄차를 마셨다. 나는 그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얘야,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 봄이 따뜻하구나.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웃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제 삶이 따뜻해요. 햇살은 포근했고 마음은 담백했다. 나는 드디어 외롭지 않았다.